이해하는 직무발명제도 안내서라는 강의를 한국발명진흥회 이주환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이주환 박사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법으로 법학 박사를 취득한 후에 특허 법원을 포함해서 여러 지식재산 전문 기관에서 지식재산권법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연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주환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게 참 저희 기쁨인데, 많이 와주셔서 행사를 또 빛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늘 행사는 그 전문가 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 교육의 행사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준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기쁘고요. 오늘 판사님도 오랜만에 모셔서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정 판사님은 제가 특허법원 근무할 때 같이 직무발명 제도에 같이 연구도 하면서 의견을 나눴는데, 오늘 더 좋은 강의 해주셔가지고 요즘 강의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네, 강의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레티놀과 ELM 대표님 이사님들 오셔가지고 직무발명 제도 소개도 해주셨고요. 저희 그 직무발명의 많은 여러 사업들 중에서 컨설팅, 인증제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들에서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업 담당자님들도 더 많이 저희 교육이나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더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기업에서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많이 숙련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또 지속적인 교육과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직무발명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다 받으셨나요? 네. 이거는 저희 특허청 그 담당 사무관님하고 많은 분들하고 저희 발명진흥회 전문위원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직무발명 제도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의문 사항도 해소하시고, 그리고 운영상의 노하우도 가져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요. 작년에 이거를 처음에 배포하고 나서 또 다시 좀 보완해서 다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좀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예전 자료들에 비해서 좀 더 판례도 많이 넣고 여러 가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작업이었고요. 혹시 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개선 사항이라든지 좀 더 추가돼야 될 사항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또 여기를 보완해서 점점 더 좋은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이제 기업의 담당자가 바뀌셔가지고 이 제도가 좀 낯선 분도 계실 거고요. 전문가 분들이신데 이 제도를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떤 강의의 어떤 난이도는 정하기 어려워서 가장 쉬운 내용으로, 그리고 기업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내용으로 저희가 이 책자를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강의 자료를 만든 것이 지금 이 PPT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면서 기업에서 내지 전문가로서 활동하실 때 필요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직무
이거는 특히 저 기업에서 운영하실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발명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발명 설명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보상은 얼마의 금액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그 판사님들도 강의를 해 주셨지만 여기는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그리고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제도는 아까 그 판사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듯이 이런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종업원을 고용해서 종업원에게 월급도 주고 설비도 제공하고 재료도 제공하고,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완성된 발명이 직무발명이죠. 그러니까 뭐 저녁에 개인적으로 했다든지 회사가 준 직무가 아닌 다른 발명을 했다면 그건 직무발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했다고 신고하면 뭐 기업의 담당자들이 그게 직무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있고,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게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말하는 직무발명에 속해야지만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고, 회사가 권리를 승계했으면 종업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가 직무발명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판사님이 소개했던 자료 중에 자유발명이라든지 업무발명, 업무는 기업의 업무에 속하지만 종업은 그 사람의 직무가 아닌 거죠. 업무발명 역시 자유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강학상 일본에서 그렇게 자유발명, 업무발명, 직무발명을 분류는 했지만 직무발명인 것과 직무발명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 거죠. 직무발명이 아닌 것은 회사가 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니까 굳이 우리가 승계할 필요 없다. 그때는 뭐 직무발명이 아닌데도 회사가 사고 싶으시면 뭐 매도의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하는 것은 직무발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판사님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뭐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발명을 창출을 장려하는 제도이고, 그리고 사용자는 안정적인 권리 성기를 통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서 기업 이윤의 창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은 보상을 받으니까 더 발명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양질의 발명, 더 품질이 좋은, 뭐 품질을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많이 하다 보면 또 고품질의 발명이 나올 거고, 전반적으로 사용자는 종업원이 만들어낸 좋은 발명을 통해서 기업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직무 발명 여기 발명진에 와서 저희가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직무 발명 제도라는 것은 사용자 직무 발명 제도를 둘러싼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해서 결국은 종업원은 보상을 받아서 발명 의욕이 강화되고, 기업은 안정적인 권리 승계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결국 그것은 좋은 R&D 투자 효과, 기업 국가적으로는 산업 발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직무발명 제도의 목표이고, 직무발명 제도가 그렇게 되기를 항상 그 행정청이나 법원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컨설팅을 드릴 때나 이럴 때는 항상 이 표에 있는 이 궁극적으로 직무발명 제도가 목표로 하는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컨설팅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직무발명 제도는 뭐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반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지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급해 주셔가지고 종업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직무발명 제도는 기업에서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기업에 직무발명 규정이 없으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해도 그 종업원이 회사에 그 권리를 주지 않으면 회사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종업원이 신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회사는 그 권리를 승계받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법조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내에 직무발명 규정이 없다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해서 그 권리를 받을 수가 없다. 근데 대부분 저희 기업에서는 직무발명 규정도 없다. 종업원의 신고를 받은 적도 없다. 승계를 한 적도 없다. 근데 기업의 이름으로 출원을 하시죠. 발명자는 뭐 종업원들 이름은 있지만 그 당연히 회사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직무발명을 완성했으면 특허법 33조 1항에 의해서 종업원이 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가지는데 발명진흥법에서는 그래도 회사가 월급도 주고 설비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직무발명의 완성에 회사가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회사가 승계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발명진흥법의 큰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의 이익만 목표로 한 건 아니죠. 사용자가 안정적인 권리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게 하고 발명진흥법 12조 13조 1항에 의해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발명의 완성 시에 그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첫 시작은 직무 발명 규정을 저희 이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 저희 직무 발명 공식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 표준 규정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권리 승계에 관한 거 그리고 권리 승계했으면 보상의 종류가 뭐냐 보상은 어떻게 지급할 거냐 방법 그리고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관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내 장치인 직무 발명 심의위원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내용은 발명진흥법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발명 제도는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내 직무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거다. 그래서 13조 1항 최근 개정법이죠. 아까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또 뒤에 나오니까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발명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제일 중요하죠. 발명진흥법 13조 2항 사용자는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은 그냥 묵시적으로 줬다고 해서 다 회사가 출원을 하고 계신 거죠.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명시적인 의사는 없었어요. 종업원이.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준 게 아니다. 이러면 많은 법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동의를 하실 테지만 그래도 직무발명 규정을 도입하셔가지고 종업원과 협의로 나중에 이제 발명진흥법에서 또 규정한 내용이 나올 테지만 그 종업원의 협의로 규정을 두시면 종업원이 가진 권리를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자, 명시적으로 표시되었거나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인정돼야 그 권리가 넘어갔다 보는데 그런 거는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규정을 둬가지고. 그래서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될 계약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직무발명 규정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직무발명 규정의 절차는 뭐 우리 그 권리승계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발명진흥법 12조입니다. 종업원은 직무발명 완성 후 지체 없이
자신이 직무 발명 완성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저희가 그 이 책자에 그 표준 규정에 있는 서식도 만들어 놨습니다. 발명자도 쓰고 발명의 명칭도 쓰고 공동 발명자면 공동 발명자 이름도 쓰고 지분도 쓰게 해서 직무 발명을 신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직무 발명을 규정을 이제 합의를 했으면 그게 종업원이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기로 합의를 한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우는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완성할 때 사용자의 권리가 승계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완성된 시점이 언제로 봐야 되느냐? 종업원이 발명을 완성하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 신고서를 쓰면서도 그 발명이 또 구체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명을 회사가 신고받았을 때 구체화할 수 있는 그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 신고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을 일단 발명의 완성시로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그 예전의 법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4년 8월 6일까지 개정법 이전에는 종업원이 직무 발명의 완성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받은 날로부터 회사가 4개월 이내 승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반드시 통지하게 했습니다. 이전 법 기억하시죠? 이전 법. 종업원이 신고하면 사용자가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종업원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승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그 통지 시점에 권리가 회사로 넘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많이 기억하시죠? 그때 4개월 이내 불승계 할 수도 있고 불승계하면 안 오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 규정을 만들어 두시면 사용자 종업원이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했다고 합의한 것으로 봐서 이제는 완성 시점에 권리가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승계를 한다는 의사를 통지할 필요가 없죠. 지금 개정법 하에서는. 그 개정법은 24년 8월 7일 이후 완성된 직무 발명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승계 여부를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4개월 이내 불승계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신고하면 이거 굳이 회사가 안 가져도 되겠는데, 이거는 수익성이 없겠는데, 이거는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비용만 많이 나가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불승계 의사를 통지하면 되죠. 그럴 경우에는 권리는 종업원이 그대로 가지게 되죠. 그 대신 종업원이 거기서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면 회사는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판사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죠. 기본적으로 회사는 그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승계받아서 권리를 가지지 않아도 그 종업원이 특허권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 무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거는 저기 미국의 숍라이트 권리에 기원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직무 발명 제도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본이 좀 많이 참고한 독일 제도를 참고를 했는데, 일본이 참 특이하게 미국에 있는 숍라이트를 가져왔어요. 무상 통상 실시권. 독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일 제도와 미국 제도를, 미국은 이제 연방법으로 직무 발명 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판례법으로 숍라이트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거를 적절하게 일본이 가져와서 우리가 도입되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독점적 이익,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서 독점적 이익을 계속 판사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무상의 통상 실시권은 사용자가 권리 승계를 하지 않아도 가지는 권리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핵심은 지금 개정법 하에서는 권리 승계 의사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종업원의 신고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의사를 통지해서 그 권리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승계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무 발명의 규정에 들어가 있는 필수적인 내용 중에 이제 발명진흥법 12조를 반영한 내용이죠. 종업원은
직무 발명을 완성할 때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통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신고라는 이 표현을 쓰는 좀 이유는 종업원에게 어떤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용어는 알려야 한다는 통지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그래도 종업원과 계약적으로 직무 발명 규정을 했으면 종업원에게 계약상 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신고의 의미를 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업원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제 직무 발명을 완성하면 그 서식이 있으니까 여기다 써서 신고 그 특허 전담 부서라든지 특허 담당자에게 알려라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고 표준 규정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저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발명 신고서와 설명서입니다. 이거는 저희 변리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그 우리 명세서와 상당하게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명 설명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발명 설명서의 내용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무 발명 인지의 여부나 직무 발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쓰시게끔 하고요. 발명자, 저희 특허법상 그 발명자의 개념을 아실 겁니다. 발명의 착상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근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가시는 기업 현장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특허법 법리적으로는 발명의 착상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예를 들어서 실험한 결과 엑셀로만 정리한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자금 제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발명자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 R&D 팀을 예를 들자면 R&D 팀원으로서 R&D 팀장과 함께 아이디어도 내고 실험도 하고 결과도 도출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해결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이런 기술적인 구성이나 해결 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발명자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발명자를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기업에서 발명자를 쓰신 걸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법원의 소송에서는 실체적 법률 관계를 규명하니까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발명자 2명이었는데 50-50 지분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B가 50-50이었는데 A가 법원에 직무발명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는 A가 가진 아까 그 이정 판사님의 그 어떤 자료에 보시면 공동발명 기여율이 50%인지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100%인지 아니면 제로인지를 실질적으로 규명하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 가서 알 수는 있지만, 그리고 기업에서의 이 단계에서는 저걸 쓰실 때 뭐 R&D 팀 내에서 좀 합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기여하신 분들, 예를 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거나 관여 정도가 더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지분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 지분까지도 좀 쓰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법원에서는 그 지분을 써놓으면 어느 정도 지분을 인정한 다음에 실체적 관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분을 써놓으신 게 완전히 뭐 어떤 효력이 없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실 때는 반드시 저희가 뭐 예시나 들여놓은 이거든 형식도 좋지만 다른 형식이라도 직무발명 신고서를 비치하셔가지고 종업원들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신고서를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 설명서의 내용을 통해서 승계할지 여부도 결정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왔죠. 뭐 업무망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뭐 교육도 하시고 안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항상 그 직무 발명 제도의 권리 승계 절차에 있어서 종업원이 그 권리를 사적으로 어떻게 팔아서 돈을 가져가는 데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뭐 적용된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형법상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해서 양도한 다음에 재산적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의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종업원 그 사람이 배임죄를 뭐 물는 거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특허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배임의 죄는 종업원에게 어떤 압박을 주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두셔가지고 신고받아서 승계하는 이런 것들을 조치를 강구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직무발명 승계 규정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가지도록 이렇게 합의한 경우에는 발명의 완성 시로 개선이 됐고 불승계하는 경우에만 통지 절차를 하면서 통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모든 발명에 대해서 승계 통지를 했던 기업 부담이 좀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 승계 시점이 좀 앞으로 발명 완성 시로 당겨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권리 승계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24년 8월 6월까지 규정을 뒀거나 이런 이전에 만들어진 직무 발명은 4개월 이내에 종업원이 신고하면 통지를 해야 되는 절차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라도 이제 좀 직무 발명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신 기업들은 저희 그 직무 발명 공식 홈페이지에 8월 7일 이후 규정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규정을 기업에 도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많은 기업들이 저희가 그 직무 발명 보상 우수 기업 그 심사위원들을 이제 모셔서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이제 8월 7일 개정법이 아닌 권리승계 절차로 된 규정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이제 법이 개정되고 했으니까 그 개정된 내용을 직무발명 규정에 좀 포함시켜 주시길 그리고 그래서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하시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발명의 완성 시점으로 권리 승계를 했다. 그래서 이중양도의 위험을 더 낮췄다. 그래서 불승계 의사만 통지하도록 통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뭐 신고 의무는 그대로죠. 그리고 통상시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발명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승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상 규정, 승계 규정 다 승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죠. 보상 규정은 보상에 관한 규정이고 그 모든 것은 사내 직무 발명 규정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 승계하기로 정했다면 완성한 시점에 권리 승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완성 시점은 뭐냐? 종업원이 완성했다고 뭐 기입을 하고 그렇다면 그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자기가 언제 완성했다라는 거는 기입을 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7월 1일에 완성해서 7월 5일에 신고한다. 그러면 7월 1일이 완성된 시점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점이 발명이 실질적으로 특허법의 관점에서 완성된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뭐 7월 1일 완성했다면 그걸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기입을 안 하시니까 신고 시점으로 보면 그 설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의 내용을 통해서 직무 발명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일단 완성 시점은 신고 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조 1항이 이제 그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단서 13조 1항 단서는 말씀드렸듯이 불승계 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업원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불승계 통지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권리 승계를 받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승계 통지가 나왔네요. 승계하지면 네. 그래서 이제 4개월 이내 승계 통지를 할 필요 없으니까 불승계 뭐 거꾸로 얘기하면 불승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고 결국 사용자 권리를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불승계 사유 뭐 예시를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뭐 기업 사정상 보상 뭐 이렇게 승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하는 경우, 아니면 직무 발명이 아니다, 이거는 개인 발명이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특허가 많아지는 기업들 중에 특허가 많아지면 그 특허 관리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 잘 판단하셔가지고 승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승계 규정이 없으면 제가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종업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리 승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규정을 두시고요. 13조 2항 이렇게 나와 있죠. 종업원하고 이제 그 사내 직무 발명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종업원은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알려주면 되죠. 예전 법하고 똑같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근데 종업원이 신고를 했어요. 내가. 종업원은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회사에 주고 보상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때는 승계 여부를 통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정을 하면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종업원이 신고를 했고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했을 때 그럼 권리에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이냐,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전 법을 참고하면 이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자가 권리 승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권리가 넘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여기 직무 발명 규정을 가지고 계실 테고 혹시라도 안 가지고 계시면 가진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계속 직무 발명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좀 가지셔라, 기업 내로 도입하셔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조 1항은 직무 발명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없는 경우는 이제 13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경우에 4개월 이내 권리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것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전 법과 상당히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4개월 이내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거에 대한 페널티로 이 경우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해놨는데 규정이 없는 경우에 종업원이 신고도 했고 적극적으로, 근데 사용자가 그 승계를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약간 처벌과 비슷하게 되어 있죠.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3조 3항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직무발명 승계 규정, 사내 직무발명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표준 규정에 불승계 결정 통지서를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 종업원이 만들어낸 특허권을 기업의 영업 수단, 이윤 창출 수단을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이제 불승계는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기업들이 또 계시다면 활용하시면 되고요. 불승계 결정 통지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직무 발명 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 발명 승계 절차에 관한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업의 직무 발명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이 직무 발명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 아니죠.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의해서 종업원은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했다면 무조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당한 보상의 취지는 직무 발명의 취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도 보상을 받으면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요. 더 발명이라는 힘든 활동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희 제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업원이 더 연구에 매진하여 양질의 발명이 창출되도록 하고요. 이는 기업의 이익으로 창출될 수 있습니다. 자, 직무 발명 보상에 대해서 15조 2항, 그 판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까 15조 2항부터 4항까지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15조 2항 4항은 말씀 안 하셨는데 15조 2항은 뭐냐? 사용자는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보상 형태, 출원 보상이든지 뭐 등록 보상이든지 실시 보상이든지 이런 것들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뭐 출원 보상을 30만 원 지급하겠다, 등록 보상을 50만 원 지급하겠다, 출원 유보 보상을 70만 원 지급하겠다, 기준, 지급 방법,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아니면 휴가 주시겠다, 아니면 진급을 시켜주겠다, 이런 방법이 명시된 보상 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직무 발명 규정을 두시면 이거는 이미 다 된 거죠. 그 직무 발명 규정 안에 보상의 유형에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유보 보상, 실시 보상, 처분 보상 이런 것들 넣어 두시고 금액은 얼마로 하겠다. 그리고 실시 보상과 처분 보상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겠다. 자, 또 때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현금을 대체하는 휴가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단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규정에 넣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현금이 아니셔도 되죠. 지급 형태, 지급 방법에 대해서 보상 형태, 보상 기준, 지급 방법 그 외의 사항도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 표준 규정에서는 딱 있어야 될 내용만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에서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건 넣으셔도 무효입니다. 발명진흥법의 취지상 퇴직자에게도 회사는 직무 발명의 승계를 받았으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직무 발명 보상금은 상속의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이 5가지 유형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에요. 어떤 기업들에서는 승계보상, 승계했다는 것만으로도 승계보상을 하는 기업도 있어요. 뭐 출원되면 출원보상, 등록되면 등록보상. 출원 유보 보상은 발명진흥법 16조에 나와 있는데 승계는 했는데 기업이 출원을 안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공개되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공개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영업비밀로 유지하자. 이럴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출원 유보 보상이고요.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실시 보상에 대해서 많이 그 산정 기준 방법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품 생산에서 이익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 아까 말씀하셨죠. 회계상 적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회계상으로 이익이 생겨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뭐 법리적인 입장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제품 판매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사용자와 종업원이 쪼개서 가지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게 종업원의 공헌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중에 직무 발명 기여도 곱하고 가상의 실시율 곱하고 독점권 기여율 곱해서 나온 그 중에서 종업원의 공헌도는 1 사용자의 공헌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사용자와 종업원이 배분하는 건데 사용자가 더 많이 비용도 지출하고 제품화하면서 마케팅 비용도 지출하고 하니까 사용자의 공헌도가 더 높게 나와서 보상금은 좀 작아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 보상은 라이선스 해서 실시로 수입을 받았을 때 아니면 특허 자체를 매도해서 매도 대금을 받았을 때 그 경우에도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유보 보상보다는 실시 보상과 처분 보상은 상당한 금액이 많아집니다. 실시 보상금은 판사님도 말씀하셨어요.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 보상금은 금액이 장기간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요. 소송을 제기된 전 시점에 그 제품 판매 매출액 그리고
특허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예상 매출액을 합쳐서 한 번에 산정하는 거죠. 예상 매출액 추론을 해서. 그래서 시시보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을 들어오실 때는 저희는 이 5개를 좀 모두 규정해 두시길 원하는데, 아무래도 시시보상과 처분보상이 보상의 핵심이긴 하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좋은 특허여서 기업의 경영에 아주 도움이 되는 특허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출원보상이나 등록보상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시면서, 야, 출원됐으니까 출원보상금 받아, 등록됐으니까 등록보상금 받아, 이런 식으로 좀 지급을 하게 되면 종업으로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 금액을 받으면서 회사가 이렇게 신경 써주네, 보상금을 주네, 그러면서 더 R&D 과정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이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거의 소개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여기 이제 발명진흥에 와서 이걸 더 많이 공부하게 돼서 이제 알게 됐는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한 문제를 사내에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종업원이 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업원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도 어떤 직무발명을 승계할지 여부와 이런 걸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많으시고요. 자, 일단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17조와 18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는 말로는 안 해놨죠. 그렇지만 종업원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요구했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여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그 발명진흥법에는 과태료 처분 규정이 있는데요. 아직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명진흥법 60조 1항 1호에 의해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열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종업원이 심의해서 요구하면 열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시행령 7조의 4에서 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기업은 각각 동수로 3명 이상, 30인 이상 기업은 5명이면 사용자위원 종업원위원이 5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그 무기균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위해서 동수로. 근데 이제 30명 미만의 좀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1명 좀 이렇게 인원도 적고 하니까 운영에 좀 불편을 해소드리기 위해서 1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누가 하시느냐? 대표자가 하셔도 되고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좀 임원이겠죠.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종업원위원은 종업원에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알려서 추천을 받아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이 많으면 이거 하시기 힘드시죠? 네, 그래서 뭐 온라인 투표로 하시든지 해서 이거를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 하세요. 심의위원회 구성. 아주 큰 기업 같은 경우는 R&D 팀이 엄청 많은데 R&D 팀이 10개 있는데 R&D 팀에서 한 R&D 팀당 종업원 위원을 다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안을 하면 어떤 R&D 팀은 종업원 위원으로 종업원 이익을 대표하는데 또 못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클수록 운영하시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에서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까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법의 취지에 따르면서 이 숫자를 잘 따라 선정하시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직무발명에 관한 모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발명 규정 작성부터 변경 그리고 권리 보상
그 외에 직무 발명과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모든 직무 발명과 관한 법적 문제 아니면 운영에 관한 문제 모든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발명진법 17조 2항에 나와 있죠.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자문위원도 위촉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좀 이게 많이 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그래도 종업원의 좀 이익 보호를 위해서 운영하셔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예시를 보면 이 사항을 보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위원과 종업원 위원을 위촉해서 종업원들이 이분들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이다 종업원 위원이다 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너네가 직무발명 문제에 대해서 좀 회사가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의 개최 15일 전에 알려야 되는데 참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15일 전에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회의 여는 것도 힘든데 15일 전에 반드시 해야 되냐라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정화된 것들은 지켜주시는 게 좋고 그래도 혹시라도 힘드시면 그럼에도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해서 종업원의 그 직무발명과 관련된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 시간이 이제 거의 좀 많이 되었는데요. 이제 기업에서 특별히 필요하신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퇴직자에게도 제가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에게도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또 불편해하시는데요. 좀 그 회사에 기여하고 나가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그분들의 인적 사항을 좀 잘 받아두셨다가 비밀 유지 준수 의무도 좀 작성하시고 해가지고 퇴직자에게도 알려서 지급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전화하실 거예요. 나에게 직무발명에 내가 회사 퇴직하기 전에 넘기고 왔는데 나한테 보상금 안 주냐 받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전화 받으신 담당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주시는 기업들도 있으시긴 한데 퇴직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으시니까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실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의 통지를 종업원에게 받기 전에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 발명진흥법에 나와 있고요. 네,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직무발명 작성과 변경에 관해서는 종업원의 가반수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직무발명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가반수 협의가 어려우시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다음에 종업원에게 통지해서 의견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무발명 규정을 시행하려는 반드시 15일 전에 그 규정을 종업원에게 통지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셔야 됩니다. 네, 뭐 지금 많은 내용이 이제 심의위원회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하고요. 그래서 뭐 그 협의를 할 때 뭐 각각 대표자가 만날 수도 있고 전 사원이 다 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여건상 다 만나시는 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 드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절차 협의하실 때는 뭐 합리성 판단이라고 좀 되게 좀 나와 있는데 되도록이면 규정을 도입하시나 변경하실 때 종업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은 종업원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라 이런 뜻으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하시고요. 보상금 유형은 또 저희 판사님께서 다 해주셨고 산정 방법까지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운영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환 박사님 강의 감사합니다.